내년을 목표로 한다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좀 섞어야 되겠죠. 10년 뒤를 목표로 한다. 무조건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하나로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어떤 코인이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년, 20년 뒤 노후 준비를 계획한다면 비트코인 하나 자산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하반기가 불장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 높다. 하지만 과거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심플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한다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좀 섞어야 되겠죠. 10년 뒤를 목표로 한다. 무조건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하나로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어요. 대부분 우하향을 하는 구조로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특정 재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시장에 공급을 많이 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체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아마 지금 어떤 코인이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도 보면 10년, 20년 뒤 노후 준비를 계획한다면 비트코인 하나 자산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돈이 꾸준히 생기는 거면 꾸준히 사모으면 되고요. 지금 목돈이 있다면 진짜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지금 한 번에 사도 됩니다. 굳이 나눠서 할 필요 없이. 근데 돈이 우리가 뭐 이제 꾸준히 생기니까 월급도 받고 꾸준히 이제 모아가는 전략도 제일 좋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꾸준히 모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자동화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이거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전망보다도 시장에서 가장 유수의 투자사가 아크인베스트가 딱 정확하게 한 전망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전망이라서 2030년까지. 아크인베스트가 어디냐면 테슬라 투자로 성공해서 유명하죠.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아크인베스트 2030년도 비트코인 전망입니다. 여기가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을 때, 보통. 그러니까 베어 케이스랑 베이스, 기본 케이스랑 불장, 진짜 좋았을 때. 그래서 그 기본 베이스 케이스가 120만 불이고요. 16억 원입니다. 2030년도에. 2030년도면은 5년 뒤에요. 불장, 불 케이스가 33억 원입니다. 240만 달러.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베어 케이스가 50만 달러입니다. 7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베이스와 불 케이스 좀 높은 것 같긴 하고요. 이제 베어 케이스 정도가 좀 리저너블 하지 않나? 5년 뒤니까 트럼프 임기 끝날 때 정도 되긴 하겠습니다. 50만 불. 근데 여기서 이제 전망을 그냥 뭐 느낌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장의 이제 침투율을 가지고 전망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이 금시장의 몇 프로까지를 침투가 가능할 것인가, 60% 정도 침투한 걸로 시뮬레이션이 된 거고요. 이 불 케이스에서는. 그리고 기관 투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총 200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관 투자들이 몇 프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할당할 거냐, 이 불 케이스에서는 6.5% 정도를 할당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그리고 신흥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절하 방지, 예를 들어서 뭐 신흥국, 저기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도 그런 거고요. 이제 국가에서 보유한 전략도 막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통화 가치 절하 방지로 몇 프로 정도를 이 비트코인 노출시킬 거냐, 요런 것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재무 자산으로 몇 프로는 포함할 거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처럼 기업들이 이거를 한 10% 정도를 할당할 거다. 이게 불 케이스에서 나온 거예요. 요런 약간 침투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어차피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시뮬레이션 하면 아까와 같은 강세 케이스와 기본 케이스와 약세 케이스가 있는데, 이 약세 케이스도 50만 불 정도로 2030년도까지는 전망하고요. 그 사이에 또 반감기가 한 번 또 있으니까 그렇게 뭐 저는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숫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성공적인 관세 협상이 비트코인 호재일까? 미국과 중국이 성공적인 관세 협상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역 긴장이 좀 완화가 되겠죠? 글로벌의 경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고요. 비트코인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자체만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에게는 호재긴 호재인데 그냥 약한 호재 정도이다. 근데 막 직접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직접적이고 강력한 상승에 대한 그런 호재는 거시경제 흐름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기관이 채택한다거나, 기관 채택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뭐 애플이나 주요 빅테크들이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에 노출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수요에 많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관세 협상은 약한 호재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말보다 스콧 베센트의 발언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 좀 많이 들려오고 실제 무게감이 많이 실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 발언 둘 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의 말은 굉장히 과감하고 포퓰리즘적인 발언이 많이 좀 섞여 있긴 하잖아요.
갑자기 막 중국에 104% 관세를 막 때린다 그러고 뭐 전 세계 대상으로 공통 관세를 그냥 뭐 10에서 20%다 보편 관세를 때려버린다 이런 약간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를 좀 초래하냐면 좀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초래하는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국채금리가 치솟는 거죠.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게 되면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제 부채 이자가 늘어납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미국 국채는 올해만 거의 9조 달러 정도가 상환이 돌아오거든요.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럼 국채를 롤오버 또 발행해야 돼요. 재발행을 통해서 전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발행을 해야 되는 빚의 이자 기준이 뭐냐? 장기 국채 금리가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빚은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양적 완화하면서 국채 발행했던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빚이란 말이에요. 낮은 금리가 도래하고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스콧베센트가 이제 이런 상황 때 어째 딱 주목받았냐면 그 한참 국채 금리 치솟고 불안정할 때 90일 관세 유예 전략을 스콧베센트한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스콧 스콧베센트 힘으로 좀 쏠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스콧베센트는 이제 월스트리트 출신이고 그래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정책 메시지 또 시장 친화적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콧베센트에 좀 실리고, 근데 뭐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트럼프의 말이나 스콧베센트나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생각이 뭐냐? 국채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달러도 아마 약세를 가는 걸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런 이제 방향 아래서 어떻게 좀 중간중간에 어떤 플레이가 나와서 좀 해나가느냐, 그런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반감기 주기 보면 이 참고 지표로 보면 돼요. 반감기 주기라는 게 뭐냐면 그 반감기가 있었던 해 한 12개월에서 18개월 뒤에 불장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2020년도 5월 달이 반감기였어요. 그래서 그 12개월 뒤인 2021년도 하반기에 불장이 왔었죠. 고점이 그때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2016년도도 반감기였죠. 1년 뒤인 2017년도 하반기 때 완전 불장이었죠. 2012년도에도 반감기였고 2013년도 하반기 때 불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번 정도의 과거 패턴을 가지고 이제 반감기 주기라고 얘기하는데, 반감기 주기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 강세 주기는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불장이 되려면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2021년도 를 보면 11월 달에 고점을 터치했어요. 그리고 원래 더 가도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그때 고점으로 2022년도 하락장으로 완전 접어든단 말입니다. 완전 산에서 숨 고르기 하고 정상 가는 게 아니라 완전 하산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면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컸었고, 커서 금리들을 급격히 올리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크로 환경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인 돈을 다 걷어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의 환경이 이 매크로 환경으로도 시장에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면 금리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막 금리를 더 올리고 막 이런 환경이냐,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불장의 조건이거든요.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는 아마 글로벌적으로 유동성, 통화량이 더 증가를 하는 환경이고 금리도 이제 더 인하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약간 충족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약간 반감기 주기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불장의 조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하반기가 불장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 높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과거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알트코인이 아마 과거쯤 다 갈까? 이거는 선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별적으로. 그 선별적인 알트코인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불장인데 이게 약간 비트코인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시나리오 갈 거냐, 아니면 진짜 급등하는 시나리오 갈 거냐, 요 두 가지거든요. 급등하는 시나리오 가려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반기 매크로 환경보다 훨씬 더 많이 금리 인하하고 훨씬 더 많이 긴축을 빨리 당겨야 되고, 그리고 미국 이외 국가들도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조건일 때는 좀 급등한 환경이 되긴 하겠죠. 여기서 급등이라고 하면 20만 불 이상 가는 흐름이고요. 이게 급등하게 되면 이제 내년에 좀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완만하게 올해 하반기 상승하면 내년까지 상승의 흐름들이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한 12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로 올해 하반기 가는, 이래나 저래나 올해 하반기는 지금보다는 좀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게 이제 뭐 최근에 자주 나온 뉴스이긴 한데, 신고 없이 이제 85조 원이라는 돈이 거래가 됐다. 강남 한복판에서 코인 환전소 곳곳에서 영업 중인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먼저 이게 내용을 뉴스에서는 되게 이제 단편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주로 이 거래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뭐 가격이 안정화된 이제 암호화폐고요. 그게 달러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가격에 맞춰져 있는. 그래서 최근에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목도 받고 있고 사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삼을 정도로. 근데 이게 암호화폐다 보니까 기존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개인 간 지갑을 통해서. 그 수요가 굉장히 한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단순히 우리가 도박을 했다, 뭐 불법적인 걸 했다, 이런 면으로, 이런 면에 좀 포커스가 맞춘 이렇게 기사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을 봐야 될 것은, 이게 지금 글로벌적인 큰 흐름이고 한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근데 그게 왜 달러 기반 안정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수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뭐 자녀한테 이제 돈을 보낼 때나 무역에 쓸 때나 또는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이거를 한국에서 원화를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약간 양성화된 곳이 사실 그게 덜 마련돼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뭐 돈을 넣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보통 우리 테더가 대표적이거든요. 테더를 USDT죠. 바꿔서 이걸 해외에 보내기도 하면 이 내역들이 다 기록에 남아요. 추적도 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금 뭐 법인이나 기관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기업이나 좀 큰 규모 금액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이용 못 한단 말이에요. 계좌를 못 만드니까, 개인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하나의 뭐 좀 인가된 서비스는 회사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한국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OTC, 장외거래라고 하는데,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원화를 이 테더로 바꾸는, 원화를 암호화폐로 바꾸는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가가 안 나요. 안 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합법적인 기관도 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것을 담아줄 수 있는 하나의 기업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어떻게 이게 장외거래, 환전소 같은 곳에서 큰 돈을 주고 암호화폐를 바꿔서 해외 보내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근데 여기서도 정확히 짚어보면, 이제 우리가 외환관리법이 있잖아요. 해외에 이제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거나 할 때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1만 달러 이상 할 때는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추적을 하기가 되게 힘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여쭤보신 것처럼 수요는 많다 보니 이런 음성적으로 일반 환전소에서, 그 환전소 중에서 불법도 있겠죠. 거래되는 수용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줄 수 있는, 양성화할 수 있는 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이제 코인을 개인 지갑에 둬라, 거래소에 두지 말고 개인 지갑으로 옮겨라. 근데 그것에 대해 왜 그런지, 실제 뭐가 중요한지 이걸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개인 지갑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코인 쪽을 계속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누구나 다 개인 지갑을 만들 수 있고요. 그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를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에 가서 내 계좌를 만들고 내 신원 정보를 다 주고, 이게 KYC라고 하죠. 문제가 없으면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의 개인 지갑을 통해 나의 지갑 주소를 만들 때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누구나 다 개인 지갑을 만들고, 그 개인 지갑에 내 개인정보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암호화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이제 하셨던 질문은, 그렇게 만들어서 관리하는 개인 지갑에서 운영하는 것과, 아니면 그 반대면은 흔히 아시죠? 국내 총 5대 거래소가 있는데,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두고 관리하는 방법, 또는 내가 개인 지갑을 직접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 두 개 중에 어느가 더 좋냐, 다 장단점이 좀 사실 있거든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산을 맡겨놓게 되면 편한데요. 이런 건 있어요. 2019년 12월이네요.
이때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어요. 한 34만 이더리움 정도 됐는데 그게 당시의 시가로는 한 580억 정도 됐었고요. 그 전 한 해 먼저 2018년도에는 빗썸이 또 해킹을 당했어요. 그것도 한 300억 원 규모가 넘어요. 그 당시 가격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면 마운트 쿡스라고 하는 글로벌 거래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80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거래소는 이제 업비트와 빗썸은 그렇게 해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이 고객들한테 전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그 피해를 뭐 따로 전가받지 않고 잘 이용을 했어요. 이렇게 조치할 수도 있지만 마운트 쿡스 같은 경우는 80만 개 비트코인이면 그 당시에 글로벌 비트코인의 거의 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파산을 해버렸어요. 파산을 하면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3자한테 맡겼는데 이 거래소가 관리를 잘못해서 또는 혹은 문제가 생겨서 해킹을 당하게 되면 이 자산을 어떤 곳은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어떤 곳은 이제 보상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나만 잘 관리하면 되니까 그런 면이 첫 번째 있고, 또 하나는 거래소는 결국 제3자에 맡겨두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검열이라고 하는데 내 자산이 내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금융기관에 보관된 나의 하나의 자산이니까 동결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산을 해외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거래소 안 빼주는 거죠. 그런 우려도 사실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자산 금액 쌓이면 개인 지갑 옮겨서 보관하라고는 하는데요. 이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단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개인 지갑은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관리. 좀 더 그 부분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비밀번호 관리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거래소 고객센터 통해서 비밀번호 찾기나 통해서 다시 살려서 내 자산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개인 지갑은 관리해주는 3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관리로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부실, 나의 관리 미스를 통해서 비밀번호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다면 이 자산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좀 장단점이 좀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결론을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소액일 때는 그냥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 개인 지갑을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내 자산의 규모가 꽤 커졌을 때는 관리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배운 상태에서 개인 지갑에 같이 보관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 가장 좀 베스트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아닐까. 소액일 때부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낫냐,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낫냐, 또는 트레이딩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냐. 근데 두 가지 부류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좀 오해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코인 투자하면 무조건 단타해야 된다, 코인 장기 보유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이드나 조언을 해주시는 트레이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코인도 하나의 이제 자산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투자를 하는 자산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엄청나죠? 이분이 한 80년 넘게 증권가에 몸을 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깨달은 나름의 한 문장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의 책에 있는데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0여 년간 증권계에 몸담아 왔는데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은행과 브로커 있죠? 여기서 브로커면 금융기관입니다. 증권사 포함해서. 은행과 브로커들은 그들의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단타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단타를 해야 그들이 수익을 벌잖아요. 수수료 수익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단타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거래 환경들을 만들어 놨죠. 들어가면 꼭 단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타를 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 하우스, 그 수수료를 받는 그곳이 가장 큰 돈을 벌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투자의 원리 중에 그냥 어떤 자산과 상관없이 관통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좋은 자산을 장기 보유를 하는 겁니다. 좋은 자산을 장기 보유. 물론 좋은 자산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좋은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 잘 찾아야겠죠.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산이거나 아니면 공급이 굉장히 한정된 자산이라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오르는, 마치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보면 암호화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아주 희소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있고요. 가치 저장 역할을 하는, 또는 거의 약간 기술주처럼 이런 어떤 공급이 한정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술로서 어떤 테마를 타고 하는 이런 대부분의 또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보다는 우하향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과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은 단기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좋은 자산 중에 하나고, 이런 자산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구분해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지갑 만들기,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셀프 커스터디가 뭐냐? 사용자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직접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3자에 맡겨서 보관하지 않고요. 여기 제3자라고 하면 거래소, 뭐 은행, 한국은 은행이 보관해주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도 가상자산 보관하거든요. 은행, 커스터디 전문 회사, 수탁 전문 회사들이죠. 이런 곳에 맡기지 않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의 비트코인의 프라이빗 키라고 하면은 이제 비밀번호거든요. 프라이빗 키를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방식을 셀프 커스터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프 커스터디와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것의 장점은, 그러니까 제3자를 안 믿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의존을 해서 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 있잖아요. 금을 예로 들어보면 금이 투자하기 위해서 금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실물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 ETF에 투자하는 거는 편하죠. 편한 대신에 하나의 금융사에서 실제로 금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증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금융자산이고, 그 자산은 내가 있는 국가에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 언제든지 동결이 될 수 있고, 또는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전쟁 같은 거 생겼으면 이런 금융자산들은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실물금은 다르죠. 내가 금고에 넣어두어 있는 실물금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실물금 내가 움직일 수 있죠.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액 자산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금융 등기된 자산이 아니라 이렇게 그 실물 자산들을 실물금처럼 이런 거 들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고 있는 거는 내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내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들고 있는 거는 내가 실물금을 우리 집에 금고에 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내 지갑에 두고 있으면 트럼프가 오더라도 지갑에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뭐 동결하거나 갑자기 뺏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좀 구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관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기한테 있으니까요. 집에 금고에 금을 넣어놨는데 금고 키를 잃어버리면 이 금을 못 빼잖아요. 뭐 그럴 때는 금을 어떻게라도 부셔서라도 빼긴 하겠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넣어놨는데 그 개인 지갑에 넣어놓은 나의 개인 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이걸 찾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관리를 부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도 있으니까 이런 장단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이런 특징들이 좀 있다. 이런 구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하면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USB 같은 곳에 비트코인을 담아서 누구한테 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게 내 지갑이라고 하고 뭐 인터넷, 컴퓨터 연결해서 비트코인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비트코인 지갑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있을 것 같은, 물리적으로 들어있을 것 같은 약간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 지갑 안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장부 위에 이 기록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이게 인터넷상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갑은 비트코인을 담는 주머니가 아니라
그 인터넷상에 기록된 비트코인에 대한 데이터를 지갑에는 비밀번호가 담기거든요. 프라이빗 키. 이 프라이빗 키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기록을 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송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은 그렇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지갑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공개 키라고 하는 게 있고 지갑 주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면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요.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은행으로 보면 계좌번호와 같습니다. 지갑 주소는. 그리고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라는 게 있어요. 개인 키라고도 불러요. 프라이빗 키는 우리 은행으로 따졌을 때 비밀번호와 똑같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은행 계좌에서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어야 개인 키를 갖고 있어야 비밀 키라고도 부르고요. 비밀 키를 갖고 있어야 이제 그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제 친구한테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비트코인 받을 때는 지갑 주소를 알려주면 되죠. 우리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처럼. 근데 돈을 누구한테 보낼 때는 이 비밀 키를 가지고 승인을 해줘야지만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밀 키를 보관하는 장소가 비트코인 지갑입니다.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 그게 구분되어 있고 아마 공개키라고 하는 여기 질문에 개인키와 공개키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보시는 것처럼 공개키란 게 나오는데 사실 공개키를 일반인들이 그렇게 막 알 필요는 없는데 개인키가 비밀키이고요. 이 개인키를 가지고 만드는 게 공개키고 이 공개키를 가지고 생성하는 게 지갑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갑 주소를 만들려면 우리가 계좌번호를 만들려면 이 공개 키를 가지고 지갑 주소를 만드는 거죠. 계좌번호는 지갑 주소고 계좌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계좌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 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공개 키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개인 키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이 비트코인 지갑에서의 약간 핵심적인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 비밀키 잃어버리면 이 인터넷상의 블록체인 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이 있는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비밀키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게 지갑이에요. 지갑을 우리가 또 월렛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월렛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문에도 있지만 이 핫월렛과 콜드월렛의 차이가 뭐냐? 핫월렛입니다.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고요.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오프라인 지갑입니다. 그 각각의 지갑은 이제 이 프라이빗 키, 나의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하나의 형태인 거고요. 그럼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안전할까요? 핫월렛과 콜드월렛. 딱 생각해보면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게 뭔가 안전해 보이잖아요. 해킹도 안 당할 것 같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USB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콜드월렛입니다. 대표적으로. 종이 지갑 들어보셨나요? 종이 지갑에 비밀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프라이빗 키가. 이것도 인터넷과 연결돼 있잖아요. 다 콜드월렛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메타마스크나 뭐 트러스트월렛이나 이렇게 주요 이렇게 비트코인 지갑들인 암호화폐 지갑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핫월렛, 소프트월렛이라 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거래소들이 고객의 자산을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는 이 고객의 자산 중에 80% 이상은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세요.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지갑에 보관을 하세요. 즉 해킹을 당하더라도 이 나머지 핫월렛 정도로만 노출되게 이라는 거고, 그럼 핫월렛을 하지 않고 다 콜드월렛에 보관하면 되지 않냐 라고 질문을 하겠지만, 그러면 콜드월렛은 단점이 번거롭죠. 불편하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 자산을 전송할 때마다 이 오프라인에 있는 이제 이 콜드월렛을 갖고 와서 또 연결을 해서 전송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핫월렛을 같이 좀 활용하는 면이 있고, 핫월렛에 너무 보유비이 높게 되면 해킹에 좀 위험을 하니까 그렇게 나눠서 관리하라는 게 또 이제 법에 있는 가이드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콜드월렛을 잃어버리면, 아마 이렇게 암호화폐 지갑한다고 콜드월렛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를 분실해버리면 비트코인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좀 하시네요. 그게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 그 아까
비밀번호 개인 키 있잖아요.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랑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그 블록체인에 기록된 비트코인이 없어진 건 아니죠. 있는데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인 키를 찾으면 잃어버렸다가 어딘가에서 또 찾으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키 자릿수가 문자 숫자열로 돼 있어서 되게 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키를 복구하기 위해서 시드 문구가 이렇게 최초의 지갑을 만들 때 부여가 되는데 이 시드 문구는 보통 단어로 되어 있고 0단어로 주로 되어 있고 12자리에서 24자리의 0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 문구를 가지고 이 개인 키를 복구할 수 있어요. 약간 느낌이 뭐냐면 우리 인터넷 서비스 같은 가입할 때 비밀번호 만들 때 힌트 입력하라고 그러잖아요. 힌트 이러면 내 고향은 이렇게. 그래서 비밀번호 찾기 할 때 그런 힌트들을 좀 넣으면 나중에 비밀번호 찾기가 쉽게 바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시드 문구와 그런 똑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최초 지갑을 만들 때 이제 개인 키는 어차피 이제 긴 문자로 돼 있어서 이거 못 외우기 때문에 이 시드 문구 형태로 주고요. 시드 문구는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없고 이 개인 키를 복구할 때만 시드 문구를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개인 키를 잃어버렸더라도 콜드 월렛을 잃어버렸더라도 이 USB 형태 지갑을 잃어버렸더라도 그러면 개인 키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 시드 문구만 잘 갖고 있으면 새로운 콜드 월렛을 사서 이 시드 문구를 가지고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갑을 사면 너 새롭게 만들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복구할래? 그래서 이 시드 문구를 가지고 복구를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접근을 할 수 있어서 누구한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드 문구를 갖고 있으면 괜찮다. 이거고요. 그럼 시드 문구를 잘 관리해야겠죠. 보통 시드 문구를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안전한 데 좀 보관을 하거든요. 이걸 잘 보관을 해야 되고 시드 문구랑 개인 키를 둘 다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둘 다 분실하면 답이 없습니다. 둘 다 분실하면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이거든요. 총 발행량이. 근데 이렇게 개인 키와 시드 문구를 다 잃어버려서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의 비트코인이 한 30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지금이야 비트코인 한 개가 뭐 1억 5천이고 하니까 진짜 온 공을 다 들여서 이렇게 보관하겠지만 예전에 뭐 비트코인이 50만 원, 10만 원, 만 원 할 때는 그저 뭐 대충 관리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피 우리는 지금은 되게 비트코인 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비싼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키, 시드 문구, 뭐 이런 콜드 월렛 활용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코인 보관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코멘트를 드리면 가장 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갑을 샀어요. 지갑을 사서 주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시드 문구 12자리 또는 24자리를 딱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이에 적어요. 종이에 적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1번 뭐 애플, 2번 뭐 이렇게 주어진 거 딱 적어요. 이게 비밀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잊어버릴까봐 우리 습관이죠. 저도 방금 주차해놓고 올라오면서 주차 찍었는데 핸드폰으로 찍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또 관리를 해요. 비밀번호를 핸드폰에 찍어놨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핸드폰은 이미 우리가 클라우드나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해킹 당하거나 피싱을 당하거나 하면 근데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거예요. 이건 2단계 인증도 없어요. 이 비밀번호만 알면 그대로 내 자산을 다 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수량이 적을 때 빼가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보통 본인의 개인키나 시드 문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처음에 발견 못하죠. 나중에 그 지갑에 한참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쫙 많이 해놨는데 그때 싹 빼가 버린 생각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절대 이 시드 문구를 적고 핸드폰을 찍어서 핸드폰을 보관하면 안 된다. 그냥 이건 오프라인 자체로 자기가 자기만 아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드 문구를 적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새롭게 다시 지갑 생성 또 하세요. 왜냐면 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 지갑 시드 문구를 알 수도 있잖아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지갑 주소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아졌을 때 혹시나 이 사람이 알고 있어서 싹 빼가면 답이 없거든요.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하면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비트코인하고 크립토 시장을 가지고 좀 다뤘고요. 저는 2017년도부터 이쪽 시장 내에서 계속 비즈니스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좀 경험을 해보면 결국 투자 방법도 귀결이 많이 되긴 합니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너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꾸준히 전략적으로 사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수익이 많은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돈 많이 버는 것들 흔하게 되게 많이 봤는데 그 방법을 계속하면서 결국 잃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결국은 비트코인을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하고 적립식 투자로 꾸준히 모으는 투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이제 그거를 좀 서비스로 만들어서 비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특히 이 시장에서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뭐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적게 사주기도 하고 시장이 과매도 구간일 때는 많이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잘 모아갈 수 있는 서비스도 저희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 세이빙 서비스 좀 검색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비트코인 너무 좋다고 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 한번 해봐야겠네 해서 거래소만 들어가서 바로 투자하기 시작하면 너무 검증되지 않은 알트코인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변동성이 심해서 본업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대부분 제대로 못하시고 초반에는 큰 손실로 교훈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강세장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게 노출이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또 비트세이빙 또는 댓글에도 있으니까 들어와 보셔서 한번 보시고 무료 이용 기한도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투자도 성투하시고 제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이장우의 비트코인 저금통입니다. 이런 내용들 실시간 내용들을 또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에 있는 제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